네, 안녕하세요. 비주얼 캠프의 기억연계 프로젝트 발표 1부를 맡은 이승주입니다. 저희 발표는 크게 알고리즘 구현인 1부,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정보인 2부로 나누어져 이루어집니다. 콜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겠죠? 이게 한국어 읽기 검사인데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쓱 읽는 거를 전문가가 평가를 해주는 거여가지고 무슨 20만 원 정도 들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비주얼 캠프의 목표는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전문가의 평가와 비슷한 평가를 내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읽기 검사를 소프트웨어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행해야 되는 미션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IBT 필터 개선인데요. 이것은 시선의 시간과 좌표가 있는 데이터를 시선의 이동과 고정으로 분류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들이 한국어 단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분류하고, 세 번째로 이 시선들이 잘 배정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글을 진짜로 잘 읽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냐 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이 읽기 능력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시선 추적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선 추적 무슨 기계가 있는데 걔로 만들었는데 얘가 무슨 아이가 막 이걸 안 보고 막 딴 데 보고 이러면 이제 데이터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에 노이즈도 되게 많이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임을 미리 봤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많이 먹는다라고 했을 때 혹시 여러분은 그 문장이 있을 때 어디를 보실 것 같으신가요? 나는 밥을 많이 먹는다. 경환님 어디 보실 것 같으세요? 먹는다를. 그렇죠. 보통 밥을 먹는다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본 그 지점, 걔를 픽세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시선의 고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밥에서 이제 먹는다로 그러면 제 시선이 이동을 하겠죠? 그 이동을 세케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두 단어는 제가 계속해서 픽세이션, 세케이드 계속 이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DT 필터라는 것이 이 데이터를 세케이드와 픽세이션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데이터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집값이 되게 많고 이게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XY 좌표가 찍혀 있는데 시간이 똑같은 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똑같은 시간, 똑같은 X, 똑같은 Y 이런 애들이 계속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를 좀 처리를 해줘야 된다 싶어서 이제 가장 먼저 처리하기 시작한 것이 시간입니다. 근데 왜 시간이 문제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IBT 필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속력을 구할 거예요. 두 점 사이에서 저희가 속력을 구할 건데 이거가 어떤 threshold를 넘으면 이제 세케이드로 분류를 하게 될 건데 만약에 타임스탬프가 똑같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속력이 계산이 안 되죠. 타임스탬프가 똑같으니까 타임을 뺐는데 0이 나오면 0으로 안 나눠지니까 속력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를 해결을 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복값으로 들어간 애가 맞아요. 막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중복으로 들어간 애. 그래서 걔는 그냥 없애줬습니다. 그런데 얘가 중복값이 아니라 원래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는 따로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를 이제 어떻게 처리했느냐 했을 때 걔네는 그냥 이제 앞뒤로 선형으로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타임스탬프가 막 33, 33, 99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33, 66, 99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선형으로 보관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그나마 했는데 그러면 결집값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집값의 경우는 참 얘도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게 사람이 눈을 깜빡이면 갭이 발생을 해요. 그 결집값이 주로 눈을 깜빡였을 때 혹은 사람이 너무 멀리 봐가지고 이 시선 추적기가 얘가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을 때 이렇게 보통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눈 깜빡임 정도의 결집값이면 그냥 드랍을 해주고 눈 깜빡임보다 근데 얘가 너무 길다 조금 길다 싶을 때 이제 얘를 좀 채워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너무 길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길면 이 사람이 딴 데를 오랫동안 쳐다본 거니까 그거를 채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갭이 긴 경우에 그냥 이렇게 선형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시선이 여기에서 저기로 뛴 건데 얘를 그냥 다 채워버리니까 얘는 시선이 뛴 건지도 뭐 모르게 되고 그래서 얘를 세케이드라고 원래 그러니까 시선이 도약했다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잘 저렇게 봤다 이렇게 분류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저희는 딱 눈 깜빡임 시간보다는 갭의 기간이 길고 그리고 너무나도 갭이 길지 않고 또 X좌표랑 Y좌표가 너무나도 멀지 않은 경우에만 선형으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 조그만한 데이터의 소실들만 갭을 다 채워주고 나머지는 채우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타임 커렉션과 갭필인을 했을 때는 둘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데이터의 문제를 보고 해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제대로 픽세이션과 세케이드를 분류하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노이즈 리덕션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성력이 튀는 값을 잘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스무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동평균법을 했는데 얘가 이동평균법 다들 아시겠죠? 아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맨 오른쪽에 있다가 앞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글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보나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로 갈 텐데 근데 그러면 얘가 평균을 내버리면 중간점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도 되나 싶어서 이제 하게 된 것이 지수평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X좌표가 크게 변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현재에다가 0.7 정도의 가중치를 두고 예전 거에다가 0.3 정도의 가중치를 두어서 좀 그런 극값들을 많이 줄여주기 위한 방법을 썼고요. 칼만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시도를 하다가 분산이 막 0으로 수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일단은 지수평활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막 개필인이랑 뭐 했을 때보다는 노이즈 리덕션을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뭔가 변화가 그나마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변화가 나중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벨로시티 캘큘레이터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점, 원래는 뭐 세 점이든 네 점이든 상관없는데 저희는 두 점을 썼습니다. 두 점에 타임스탬프의 차이랑 XY 좌표, XY 거리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속력을 매 타임스탬프마다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픽세이션인지 세케이드인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계산했을 때의 노이즈 리덕션의 효과가 확실히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노이즈 리덕션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 파란색 값들이 엄청나게 막 위로 막 있는데 노이즈 리덕션을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리덕션을 하는 게 좋다.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됐었지만 이걸 보니까 알겠더라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DT 필터라고 했을 때 그 벨로시티를 계산한 것을 가지고 일정 속도 이상이면 세케이드로 분류하고 나머지 애들은 다 픽세이션으로 묶고 넘어서면 세케이드 아닌 애들은 픽세이션 이렇게 묶는 과정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벨로시티 트레스홀드에 따라서 이제 좀 흐리멍텅한 색이 이제 로 게이지 포인트고 빨간색, 파란색 점이 픽세이션으로 묶인 애들의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트레스홀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점들이 어떻게 찍히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트레시홀드가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 세케이드가 당연히 많아지니까 픽세이션의 점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파란색이 조금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히 속도로만 이렇게 픽세이션이랑 세케이드를 분리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단순히 이걸로 했을 때 여기 주변에 있는 이 조그만한 애들, 얘를 조금 넘어선 애들도 다 이제 세케이드로 분류가 되는 건데 그러면 너무 픽세이션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쪽에 그냥 조금 봤을 뿐인데 막 여러 개 찍히고 이런 애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 정보랑 시간 정보를 모두 고려해서 여러 개의 픽세이션을 하나로 묶게 돼요. 근데 이제 시간 정보는 왜 고려를 하냐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글씨를 봤는데 나중에 다시 막 쭉쭉쭉 잘 읽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픽세이션이 두 개가 찍힌 거예요. 주변에 있어요. 근데 다른 시간대에 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모두 고려해서 이거를 묶어야 되는데 어떻게 묶었냐.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매트릭스냐면 픽세이션이 지금 타임스탬프 순으로 있고 픽세이션과 각 픽세이션과 그 얘네들끼리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묶었냐를 봤을 때 이거를 만약에 디스턴스 트레시홀드를 100이라고 했을 때 픽세이션 1은 어디까지 묶였을까요? 100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묶였을까요? 지인님? 그냥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 정답! 일본에서 3번까지 90이잖아요. 그래서 픽세이션 4는 120까지 거리가 있는데 근데 이제 100을 거리로 했으니까 90인까지는 묶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픽세이션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타임인 5랑 묶일 수 있냐? 아닌 거죠. 왜냐하면 10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얘는 그냥 혼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묶는 과정을 진행을 했고 지금도 이제 결과를 보면 파란색이 엄청 막 포인트들이 많은데 얘가 이제 빨간색이 이거를 진행한 다음에서 조금 점이 줄어들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묶여있던 애들이. 그래서 마지막, IBT 필터에서 마지막이에요. 뭐 아직 멀었지만 근데 이제 discard short fixation인데 이제 픽세이션이 너무 짧은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도 막 픽세이션 4는 혼자서 존재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를 제거하고 혹은 타임 듀레이션이 그러니까 너무 짧게 존재하는 애들을 모두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원래 파란색에 혼자서 찍혀있는 점들 위에 파란 점이 찍혀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은 이거를 통해서 다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의 결과입니다. 로게이즈 포인트들을 픽세이션으로 모두 표시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 사람이 어디를 얼만큼 오래 봤는지를 표현한 그런 GIF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름 잘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논문을 찾아보았어요.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기 장애 아동이랑 일반 아동 집단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읽기 장애 아동 집단이 조금 더 많은 픽세이션 수랑 더 긴 고정 지속 시간을 보였다. 그리고 더 많은 보약 수를 보였고 더 많은 회기수,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제 단순 언어 장애 아동이랑 일반 아동을 또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 논문이랑 비슷하게 시선 고정 시간이랑 뭐 시선 고정 횟수가 더 많다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회사에서도 뭐 좀 범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지금 썼잖아요. 논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장애 아동이랑 일반 아동을 비교하는 것이고, 사실 이 두 번째 논문 같은 뭐 이전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소번 수가 27명밖에 안 돼요. 그걸 그냥 믿고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343개의 데이터에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자. 뭐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는지 한번 2대1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질문을 읽은 총 시간을 이제 학년별로 그 지문이 다르고 단어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어 개수로 나누어 주었더니 저학년 평균이 675, 고학년 평균이 486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에서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그대로 가져가기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레이션 민을 보았는데 한 단어를 얼마나 오래 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학년 평균이 360, 고학년 평균이 326으로 이것도 지표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폭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10폭은 그 픽세이션 간의 거리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회귀하는 거는 그러면 거리로 치면 안 되겠죠. 포워드 리딩으로 태깅된 애들만, 연속적으로 태깅된 애들만 픽세이션 간의 거리를 비교해 봤는데 저학년 평균이 144고 고학년 평균이 127입니다. 근데 과연 좋은 읽기라는 게 픽세이션 간의 거리가 클수록 보통 좋다고 생각을 하죠. 저학년은 한 단어 내에서도 조금 잘게 끊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결과가 나오고 조금 왜 이렇게 나오지? 반대로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고려를 안 한 게 있는데 한 지문에서 저학년들은 띄어쓰기 간격이 되게 커요. 그럼 그것 때문에 픽세이션 간의 거리도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오늘 알아가지고 이제 곧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회사에서도 계속 이용하고 있는 매트릭이고요. 저희는 이번에 새로 뭐 제안 드릴 게 없나 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던 중에 메이저 워드를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읽는다는 거는 핵심 단어들도 좀 집중적으로 읽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4학년 지문으로 저희 팀원들끼리 그냥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뭐 하이라이트를 쳐서 좀 공통적으로 중요한 뭐 메이저 워드들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5개의 메이저 워드들이 나왔는데 이제 패딩을 두어가지고 만약에 이 패딩 영역 안에 픽세이션이 존재하면 뭐 1 부여하고 뭐 없으면 0으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총점 5점이 나오는데 저희 생각보다 평균이 되게 낮게 나왔어요. 메이저 워드들인데 그래서 5점이 나온 애가 1명이고 뭐 아예 안 나온 애가 6명 정도 되고 이랬는데 저희가 사실 데이터 양도 되게 부족하고 메이저 워드들을 저희 팀원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수가 많으면 아마 이것을 뭐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픽세이션이 존재한다고 1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최소한의 뭐 픽세이션의 수를 정해가지고 이것보다는 많으면 뭐 어떠한 기준을 주고 이렇게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픽세이션의 분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집단의 경우 요 왼쪽 위아래 사진 2개인데요. 보시다시피 전반부에는 되게 몰려있는데 후반부에는 시선이 많이 머물지 않아 보이죠. 이야기를 읽는 과정에서 처음에만 엄청 그 시간을 할애해서 정보 처리를 했기 때문에 후반부에서는 갑자기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픽세이션의 분산을 조금 구해보거나 듀레이션의 감속 폭등을 확인하면 새로운 매트릭의 기준으로 세워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지금 저희가 제안드릴 2 매트릭은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볼 계획입니다.